이게 많은 투자자들이 범하는 오류인데 이런데도 온라인,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냐. 빌 에크먼이라고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네, 그렇죠. 너무 공감 간다라고.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경제한방 타이틀로는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즘에 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메가 트렌드 그리고 또 기술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웹 3.0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근간에 있는 NFT나 이런 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유튜브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이루다 투자 이름의 김동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전직 개발자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카카오에서 한 4년 정도 네. 일을 했었고 개발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회사를 하게 된 거라서 오늘 좀 기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네.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좀 개발자 소울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개발자 소울 진짜 기대되는데요. 최근에 뭐 메가 트렌드 하니까 메타버스부터 제일 먼저 떠올리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이 서점 가면 메타버스 관련 책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근데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지 제가 아무리 지금 이해하려고 해도 진짜 뭔지 모르겠거든요.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어려워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확립된 건 없어요. 뭐 네. 누가 어디다 이렇게 메타버스는 이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건 아니고 사람마다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는 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보시면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그게 이제 거기서는 이 그 VR 헤드셋 네. 이 헤드셋을 쓰면 어떤 가상현실 공간으로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영화에서의 주된 내용이 되는데 뭐 그런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정의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가상현실하고 그럼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슈퍼 앱이 나와서 그 슈퍼 앱이 세상을 좀 지배하는 네. 그러니까 레디 플레이어 1을 생각해 보시면 딱 어떤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하지만 저는 사실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 훨씬 더 커져서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승자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는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 저는 이렇게 세상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온라인 세상에서의 중요도를 더 오프라인 세상보다 더 크게 느끼는 순간, 네. 저는 순간을 메타버스로 정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TMI지만 이제 이 정의에 대해서 빌 에크먼이라고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네, 그렇죠. 너무 공감 간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을 정도로 이제 요게 가장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아니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지니까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린 이미 가상현실에 살고 있는데 이걸 모를 수도 있다는 그런 말하면서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매트릭스 아니야? 그러면 영화 매트릭스처럼 그렇죠. 이미 우리는 가상현실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도 들었는데 부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다 허상이야. 뭘 지금까지 했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지 뭘 또 메타버스라는 게 새로운 게 어딨어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건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까지 게임이 다 나왔는데 네. 아니 또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네. 이거 그냥 단어만 바꾼 마케팅적인 단어 아니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레디 플레이어 1이나 정말 엄청난 그런 그래픽들로 무장을 해서 정말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아직 안 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도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류는 메타버스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속도에 대해서는 모든 기술이 이건 닷컴 버블 시대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써줄까에 대해서는 계속 찬반이 대립이 있을 건데 네. 저희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분조차도. 사실
1999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닷컴 버블 때 인터넷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상상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그때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메타버스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메타버스에 이제 수많은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천재들이 자꾸 개발하다 보면 우리가 이 메타버스 세상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메타버스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로 우리 인류를 보내는 그런 미래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 인터넷 유저가 네. 90년대 한 뭐 중반 정도 가면은 네. 1억 명 정도였거든요. 네네. 인터넷 그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네, 네. 1억 명 지금 찾아보면 2020년 정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50억 명 네. 인터넷 유저가 그 정도가 돼요. 거의 전 세계인의 절반 이상이 하고 있는 거군요. 진짜 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에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빼놓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1억 명 쓸 때랑 지구에서 이제 50명이 쓸 때랑 네. 이제 빼놓을 수가 없고 저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또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거대하게 의미 있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터넷은 그냥 인터넷이고 그냥 어떤 하나의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는데 네.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쳐다보니까 이 크기가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단어로 네. 정의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닐까? 네. 라는 생각들도 조금 있어요. 메타버스가 그러면 진짜 오고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그 3040 혹은 네. 50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 메타버스가 별로 실감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네.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대부분 1020의 관점에서 많이 드릴 것 같고 네. 그리고 1020의 생각들이 중요한 게 결국 1020이 시간이 지나면 미래. 3040 예.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요즘 정말 많이 세상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네. 요즘 애들은 그 이제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되게 많이 해요. 메타버스에서 항상 예를 들죠. 네. 가장 대표적인 네. 근데 예로 왜 나오더라고요. 로블록스를 예를 많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에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약간 인싸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으면 됐어요. 네. 나이키 막 최신 모델 그렇죠. 그 신발을 딱 신고 학교에서 가면 네. 확 이렇게 막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내가 좀 애들이 막 나를 우러러보고 그랬는데 요즘에 어떠냐면 네. 로블록스에서 좋은 아이템을 들고 있어야 돼요. 오. 그래야지 학교에서 애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완전히 이 온라인 세상이 오프라인까지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애들이 로블록스를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로블록스에서 내가 무슨 아이템을 네.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게 바뀌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그 더 이상 그 10대 20대들이 NBA나 네.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전 미국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미국의 전통 스포츠를 잘 많이 안 봐요 예전보다.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이 열광하는 거는 뭐 포트나이트나 아니면 롤이라는 게임들이 네. 있는데 뭐 롤만 예를 들어도 롤드컵이 2020년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2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2020년 롤드컵 시청자 수가 4,500만 명 정도 돼요. 엄청나네요. 세계적인 스포츠네. 이건 이제. 네, 그러니까 롤드컵 시청자 수가 네. 월드컵 결승전보다 더 많이 봐요. 네. 실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와, 정말 세상이 변해가고 있군요. 이게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30, 40, 50은 안 그렇거든요. 네. 근데 1020은 엄청 많이 보니까. 아, 이거 갑자기 노땅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요. 그래서 네. 제가 예를 지금 다 들 때마다 1020의 예예요. 이게 많은 투자자들이 범하는 오류인데 네. 내가 바라보는 세상만으로 세상을 정의하면 안 되고 네. 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네.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라봐야 저는 세상을 좀 잘 정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유튜브 슈퍼챗 순위가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 이제 슈퍼챗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별풍선 같은 거죠 일종의.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채널들이 우리나라도 많더라고요. 이제 네. 높은 순위에 있는 게 있는데 네. 슈퍼챗 네. 전체 올타임 네. 1위부터 한국 채널이 아닙니다. 순위를 네.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1위부터 5위까지가 어떤 채널이냐면 아마 그 자료 화면에 나가면 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네. 딱 들어가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어요. 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네. 막 움직이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네.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채널들이거든요. 네. 근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고 네. 물론 이제 성우가 그 뒤에는 그거를 이제 그 캐릭터를 이제 실제로 연기하는 성우가 있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열광하는 연예인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네. 그게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아, 그게 또 세대 간의 차이도 있나 보네요. 네. 그러면?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캐릭터에 좀 더 열광하는 문화여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상인간 보면 가상인간이네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이 또 연령대가 다르면 가상인간이냐 인간이냐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네. 좋아하는 그 존재라고 해야 될까? 네. 존재가 실제 실제 살아있는 인간이냐 네. 아니냐가 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슈퍼챗 순위를 찾아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 진짜 놀라운데요. 네, 그 친구들의 매출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네. 이런데도 온라인,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네. 반문하고 싶은 부분들도 정말 좀 있어요. 아, 이게 제가 꼭 여쭤보려고 준비했던 질문이 있는데 약간 이해가 가거든요. 벌써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바로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메타버스 세상으로 간다면서 NFT가 자꾸만 연관이 되길래 도대체 왜 사람들은 실제 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쓸 수 없는 명품백인데 왜 가상현실 속에서 쓰는 NFT 명품백을 돈 주고 살까?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그것도 뭐 심지어 몇 천만 원, 몇 억에도 거래가 되는데 NFT 시장이 메타버스하고 만나게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게 네. 디지털, 그러니까 원래 오프라인에서 있던 것들을 디지털에서도 인식하고 중요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도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뭐 네. 오프라인에서의 스포츠도 있지만 온라인에서의 스포츠도 이제 사람들이 중요시하고, 오프라인에서 내가 알던 친구도 있지만 요즘은 다 트위터 막 이런 데서 네. 디스코드 이런 데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랑도 친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요. 예. 어. 그런 것처럼 온라인에 있던 컨셉들이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미래의 모습인데, 여기서 NFT가 오면 뭐냐면 물건, 소유물, 경제 시스템이 온라인에서도 이걸 중요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경제 시스템이 넘어온다는 컨셉으로 NFT를 바라보거든요. 네. 소유물이 이전까지의 그 온라인에서의 소유물들은 플랫폼에 기반했던 물건들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리니지에서 집행검이라는 아주 유명한 비싼 칼이 있는데, 네. 리니지에서 집행검을 들고 있으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다 리니지 소유예요. 네. 그 NC소프트 소유고, 그렇죠. 그 집행검을 갖고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플랫폼 기업의 그 게임 기업의 소유였기 때문에. 네. 근데 NFT라는 건 뭐냐면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모든 디지털 세상에서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네.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알지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세상에는 이더리움이라는 저는 이제 이더리움 국가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 네. 뭐 암호화폐기도 하죠. 네. 암호화폐기도 하고 뭐 이걸 네트워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더리움이라는 국가가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NFT를 디지털 등기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원래 등기라는 거는 국가가 어떤 부동산을 소유했음을, 김단태라는 사람이 어떤 아파트를 소유했음을 인정해주는 게 국가이듯이, 네. 이더리움이라는 가상 세계에 만들어진, 디지털 세계에 만들어진 국가가 제가 어떤 물건을 소유했음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에서 이더리움한테 물어보면 되고, 김단태가 이거 갖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되고, NC소프트가 이더리움한테 물어보면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물어볼 곳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는 어느 공간을, 디지털 공간에서 가든지 제가 어떤 물건을 소유할 수 있음을 이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왜 이거를 비싸게 주고 사느냐, 막 네. 그 로블록스에서 막 몇 네. 천만 원, 몇 억짜리 백을 들고 다닌다. 근데 요게 있는데, 이 백을 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 게임 내에서 집행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게임 내에서 어떤 아이템을 사는 거랑도 똑같은데, 왜냐하면 게임 안에서 자랑할 수 있고 게임 안에서 나의 어떤 그 지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는 것도 있는데, NFT가 약간 더 더해진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저기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게임 밖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하나의 게임 밖을 벗어나서 모든 디지털 세상을 오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크립토펑크나 볼드에이프 같은 게 요즘에 가장 많이 핫한데 요게 이제 하나에 막 몇 억씩 하거든요. 제일 싼 게. 오. 제일 싼 게 몇 제일 싼 억씩 게 하는 몇 억?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냥 원숭이 그림이에요. 봤습니다. 하도 화제가 하도 돼서 화제가 돼서 봤죠. 아니 왜 도대체 이게 몇 억이야 그러면서 이상. 왜 이거를 몇 억 들었어요. 주고 사는지를 모를 수가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면 네. 이거는 그냥 오늘날의 그런 그 오프라인 세계의 부자들이 미술품을 사는 거랑 똑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미술품은 뭔가 좀 그래도 힘들게 그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몇 억 원인데 그림 보면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 몇 억 원 주고 사신 분한테는 대강 그린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 맞아요. 눈에는 맞아요, 왜 맞아요. 이렇게 비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솔직히 현대 미술도 그러니까 제가 그 수준이 떨어져서 네, 그렇긴 저도 한데 이해 못하지만 현대 미술은 아니 아니 무슨 변기가 하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특정 작품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아니 분명히 변기가 있는데 그 변기가 몇십억 원에 팔리고 네, 그렇긴 몇백 원에 팔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그냥 네모 종이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선이 좀 그어져 있고 뭐 이렇게 네. 점이 몇 개 찍혀 있는데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예술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예술적인 작품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예술가 집단들을 서포팅하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서포팅했기 때문에 저는 이 미술 작품이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결국에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관점에서 다시 그 지루한 원숭이 볼드에이프 이제 지루한 원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볼드에이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암호화폐로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크립토펑크나 볼드에이프 같은 것들을 암호화폐로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그거를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그걸 산 다음에 트위터 프로필에 그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 네. 내가 원숭이를 사고 그 원숭이로 프로필을 바꾸는 거야. 내 사진을 내리고 원숭이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 쓰는 거죠. 네. 나 이 원숭이 몇 억, 10억 주고 샀어. 하나의 플렉스 수단이 됐는데 원래는 미술품을 사면 예를 들면은 집에 데리고 와서 나 이거 샀어 라고 네. 보여주거나 네. 어쨌든 미술품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자랑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너무 진리예요. 뭐 당연한 거죠. 네. 절대 네. 물론 뭐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혼자 사서 이렇게 나 혼자 갖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용도는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랑의 공간이 트위터로 바뀐 거예요. 디지털 공간으로 바뀌었군요. 네, 디지털 공간으로 바뀌고 네. 지금 그래서 암호화폐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 프로필들을 싹 트위터 프로필들을 보시면 자기 사진인 게 없고요. 원숭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제2의 그런 네. 원숭이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상한 그림이 있다. 네. 대부분의 요즘에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다 프로필에 그렇게 걸어놔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의 수단이기도 하고 이게 자랑의 수단이 되니까 거래의 수단도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NFT 열풍은 좀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약간 제가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또 너무 요즘에 약간 또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는 뭐냐? 이 크립토펑크나 볼드에이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지해주는 열렬한 커뮤니티가 있었고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스토리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처음으로 확립을 했던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 작품 얘기할 때도 이 네. 미술 작품은 뭐 고흐가 뭐 어떤 뭐 모르겠어 어딜 갔는데 뭐 길을 잘랐는데 고흐가 뭐 그래서 그린 거야 뭐 이런 스토리텔링들 있잖아요. 네. 이 지루한 원숭이들도 나름 스토리텔링들이 있어요. 다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거고 예를 네. 들면 네.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뭐 그다음에 각각 아이템은 그 레어리티라고 해가지고 네. 그 희소성이 있어요 아이템들마다.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특징들이 나름대로 여기도 나름 어떤 스토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서포트하는 열광적인 그 돈 많은 사람들 이런 걸로 NFT 시장이 어쨌든 초기에는 확 치고 가고 있고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말씀하실 때 이더리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비트코인도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더리움 뒤에 나온 정말 온갖 신기술로 무장한
다른 코인들도 있는데 네. 왜 이더리움이냐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이더리움을 왜 이더리움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네. 이더리움이 한마디로 이제 알박기를 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으로 나온 네. 그 이제 이걸 뭐 플랫폼 코인이라고 할 것 같은데 네. 그 이더리움 위에서는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나온 코인들도 이제 그 기능들을 갖고 왔고 이 비트코인만 안 되는 거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당연히 비트코인은 뭐 그것도 지금 하려고 하는 시도는 참고로 있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안 된다고 편의상 표현을 하고요. 이더리움은 네. 가능한데 네. 뒤에 나온 것들은 왜 뒤에 나온 것들은 그렇게 안 됐느냐라고 당연히 네.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뒤에 네. 나온 코인들도 상당히 가능하고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2021년은 완전히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냐면 이게 약간 그 결국에 이더리움 위에서 뭔가 만들려면 개발자들이 만들거든요. 네. 그럼 개발자들이 만들 때 뭐가 있냐면 참고할 문서도 있어야 되고 내가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어야 돼요. 네. 이건 제가 개발자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데 뭐를 참고를 하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관련 레퍼런스가 다 이더리움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더리움에 기반해서 돼 있다 보니까 네. 신규로 사람들이 유입됐을 때 그냥 이더리움에서 해야겠다. 굳이 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필요한 게 다 있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예 모르는 새로운 어떤 그 네트워크 위에서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빌딩하려고 하면은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만들 게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네. 이더리움이 있으니까 내가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하네. 네. 참고할 문서도 있고 뭐 참고할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퍼뜨리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더리움 지갑은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유저기는 한데 이 어떤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되게 친숙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양쪽 사이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더리움이 좀 더 편하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더리움이 편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하나의 약간 뭐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면 네트워크 효과인 거고 브랜드 효과라고 하면 브랜드 효과고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야, 그 궁금증이 다 풀렸네요.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할 때 뭐가 궁금하냐면요. 지금 이제 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서로 다 자기가 메타버스를 선도한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좀 과열 단계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또 들고요. 또 NFT는 뭐 하나 가격에 뭐 몇 억씩 하니까 대체 이거 어떻게 뭐 공부를 하면 무슨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있고 코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 이제 인기를 끄니까 지난해 이더리움 뭐 상승률이 뭐 몇 배나 올랐더라고요. 뭐 비트코인하고 비교가 안 되던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오면 투자 관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메타버스나 뭐 NFT, 코인. 저는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조금 분리를 하고 싶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승리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네.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가면. 그러니까 페이스북 네. 흔히 페이스북 요즘 메타. 메타로 이름을 네. 바꾼.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페이스북이라고 할게요. 네. 페이스북이 이길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길지 네. 아니면 로블록스가 이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무언가가 이길지를 지금 MIT 공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또 만들면 네, 또 그런 달라질 거 애들이 아닙니까? 또 네. 만들고 있겠죠.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는 뭐가 그 승리를 할지는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나니까 여기를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네. 약간 비겁하지만 한 단계 내려와 보자. 네. 이거는 내려온다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삽과 곡괭기 전략일 수도 있는 건데 뭐냐면 그 메타버스 세상이 올 때 이 메타버스 사람들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네. 라는 관점으로 이제 한 단계 내려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소프트웨어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게임 엔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게임 엔진이라는 건 그러면 뭐냐? 게임이나 실시간으로 3차원 그래픽을 보여주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때 도움을 받는 거를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 만드는 거를 뭐 1년 걸릴 거를 6개월에 만들 수 있어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오늘날 나온 게임들의 대부분은 유니티를 통하거나 아니면 언리얼을 통해요. 이건 거의 네. 독과점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수많은 실시간 3차원 그래픽을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두 회사를 피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다.
네. 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최종 어플리케이션들은 누가 이길지 어떤 플랫폼이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그 플랫폼들이 3차원 그래픽을 보여준다면 언리얼이나 유니티를 피해가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으로 저는 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는 상장을 이미 했죠. 연초 작년도 이제 초쯤에 그 수익을 못 내는 기술주들이 약간 인플레이션 그런 어떤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많이 하락했을 때 하락을 했다가 네.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를 딱 발표하면서부터 네. 미국에서도 메타버스가 완전히 키워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같이 한번 싹 올라갔다가 그리고 지금 약간 하락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유니티는 저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마 재무제표 보면 쉽사리 손을 안 갈 거예요. 독과점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업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니티는 늘 저한테도 약간 관심을 주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리얼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비상장일 때부터 리서치를 하면 좋거든요. 네. 루머긴 한데 한 3년 뒤에는 상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음. 그리고 투자도 이미 여러 군데서 꽤 많이 받아놔서 네. 결과적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거의 뭐 최대 주주가 100% 갖고 있으면 상장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이미 지분이 여러 회사들이 섞여 있으면 상장을 어쨌든 그 주주들이 원하거든요. 언리얼을 만드는 회사인 에픽게임즈도 한 3, 4년 내에 상장을 할 것 같으니까 그때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칸 더 내려와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 인프라까지 봤는데 그럼 하드웨어 인프라는 뭐가 있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긴 네. 드는데 네. 이 생각보다 이건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면 네. 하드웨어 그러니까 3D 그래픽 가상 세계를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회사가 유명한 엔비디아 뭐 이런 그런 회사들로 가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여기서도 독점인 회사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은 독점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독점을 탈피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지금은 독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당연히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안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은 더 좋은 그래픽을 바라고 더 좋은 어떤 가상 세계의 구현을 원할 텐데 그러면은 그거를 하드웨어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당장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투자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인프라 단으로 내려와서 네. 소프트웨어 인프라나 하드웨어 인프라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의 경제 시스템이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이나 또 다른 이더리움의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솔라나나 루나나 뭐 아발란체 이런 것들도 뭐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까지 해서 그런 암호화폐에서 소유의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마치 이 석유의 달러가 일종의 거래의 기본적인 수단이 됐던 것처럼 이더리움이 일종의 NFT의 기본적인 수단이 돼서 역시 그래도 관심을 아예 안 갖기는 좀 어려운 그런 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도 완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투자가 너무 어려운 게 네. 주식은 그래도 어떤 그 밸류에이션 방식이 네. 확립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솔직히 이건 뭐 모두가 인정하지만 아직 이더리움이고 비트코인이고 밸류에이션 가치 측정을 어떻게 할 건지가 확립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렵게만 느껴졌던 메타버스 심지어 NFT까지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또 웹 3.0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부에서 이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라성 같은 게임들과 허접한 게임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붙였더니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개발자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하러 갔다.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Round one, fight.